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UAM 제조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갖습니다. 제조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 시스템의 이현재 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 시스템 UAM 사업 보조국이고요. 사업 전략팀 이현재 부장입니다.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방안 그리고 동향을 저희 한화 계획을 일부 포함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순서는 시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UAM 사업을 구성하는 기체, 서비스, 인프라 말씀드린 후에 하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UAM 시장은 저희가 도시 밀집도 거대 도시화되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교통 혼잡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준비합니다. 이렇다고 인프라를 또 계속 확장해 나가기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르고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정부의 어떤 수요가 계속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극복, 교통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항공을 활용하는 3차원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예전에는 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좀 제작이 힘들었던 것 반해 최근 어떤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이것이 가능해져서 UAM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2040년 기준으로 우리 국토부 KUAM 기준 730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사나 전망 업체마다 편차는 있으나 국토부 전망한 평균치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 공통적인 점은 이 시장 성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경우 CAGR 성장률 약 31%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도래할 UAM 시장을 위해 이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UAM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나사, 이 연방항공안전청 FAA 그리고 이제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들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연초에 운영개념서도 공개가 됐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정부 주도로 이런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미국의 FAA 같은 유럽의 이아타나 항공기 OEM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년 6월 KUAM 발족이 되고 이제 팀 코리아가 결성이 됐고요. 이후로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이제 기술 로드맵이 나왔고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이거는 이제 기술 측면, 어떤 부품 등 R&D 측면이 한편으로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영개념서가 KUAM 운영개념서가 9월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책임이 뭐고 그 다음에 이 UAM 운항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절차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도래할 산업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 공급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미 검토를 시작한 UAM 특별법을 22년에도 이어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챌린지라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증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는 사업, 기존에 없었던 기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안정성,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정부가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도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저희가 지금 200종 이상의 기체 개발 중이라 했는데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올 초 기준으로 한 300기종이 있었습니다. 업체 수도 거의 육박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 하나 시스템과 그다음에 현차에서 이 기체 개발을 좀 참여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이렇게 기체들 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eVTOL 기체를 적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볼로코프터나 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프로펠러 로터가 많이 달린 멀티코프터요. 그다음에 이착륙 양력을 발생시키는 로터와 전진 비행 추력을 발생하는 로터가 역할이 구분된 리프트 앤 크루즈형, 그리고 뭐 조비 저희 기체도 그렇고 이렇게 틸트 로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처럼 수평으로 회전되는 항공기가 이 로터가 전진 틸팅하면서 순항할 때는 그냥 일반 소형 항공기처럼 날개 양력 발생해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은 알겠고 왜 이렇게 300개 업체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아무래도 기존 어떤 헬기와 비교했을 때 좀 특장점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시스템 복잡도가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다 보니 제트 엔진, 가스 터빈, 터보 샤프트 이런 지금 현 민수항공이나 헬기에서 쓰는 기체 부품보다 훨씬 구성이 단순합니다. 가스 터빈 같은 경우 수천 개에서 복잡한 엔진 같은 경우 한 2만 개까지 이제 말단 부품 수에 비하면 전기 비행기는 배터리, 모터, 그 다음에 일부 기계물이 있어서 훨씬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음에서도 그래서 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떤 배터리 모터가 아무래도 소음이 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이슈는 이제 헬기를 비교하자면 헬기 로터 물론 엔진은 이게 이중화돼 있어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 프로펠러가 예를 들어 하나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게 추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eVTO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4개 이상의 로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분산 전기 추진식으로 좀 더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앞에 복잡도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심플하니까 운영 유지비가 저렴하다. 이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시장성을 보고 여기서 사업성을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AM 사업은 누군가가 기체를 확보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수할 수 있는 기체로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떤 그 보유한 어떤 기술로 좀 비행 마진을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체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이게 유인 항공기고요. 그 FAA 개발 초기부터 어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FAA 규정 기준으로는 파트 23 소형 항공기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총 6명, 파일럿 1명 포함한 총 6명이 탑승 가능하고요. 총 이륙 중량이 3톤을 초과합니다. 3톤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틸트 로터형이어서 이제 순항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좀 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로터 직경이 이게 지금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직경이 하나가 6m가 됩니다. 그래서 6m 직경의 로터가 앞뒤로 4개가 있는 구조고요. 이런 로터 특성이나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어떤 기술로 좀 더 조용한 기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이제 틸트 로터 고성능 고효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6m 4개가 있어서 일단 UH-1이라는 헬기, 베트남전부터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그 큰 로터 하나가 15m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6m가 4개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로터가 커지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로터가 커지면 아무래도 같은 양력 추력을 발생하는데 좀 적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비행
효율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 OPI 컨디션이라고 해서 one 프로펠러 inoperable 그 OPI 컨디션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런 경우 이쪽이 고장이 나도 이 양 대각으로 있는 이 두 프로펠러를 좀 비상 모드로 운영해서 계속 비행 안전 착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음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로터를 한 300rpm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돌립니다. 거기서 이제 조종사가 이 컬렉티브 피치 그리고 조종관으로 이제 전체적인 로터의 회전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조정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음에 비교하는 기술이 우선 이 OSTR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 IBC라는 기술이 있어서 이를 적용할 경우 좀 더 저소음이 되지 않을까. OSTR을 쉽게 말씀드리면 순항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날개 영역이 있으니까 헬기처럼 항상 300rpm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 200, 100 이런 이 회전 로테이션 RPM을 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I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컬렉티브가 프로펠러가 3개가 로터에 하나 있으면요. 이걸 전체 회전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블레이드가 특정 위치에서 이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연구원들이 좀 어쿠스틱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이제 받은 결과는 저희 기체로 호버링,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진되는 호버링시 100m에서 55dB, 그 다음에 500m 순항 시에는 한 30dB 이 정도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오버요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에 지금 소재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기체 개발 생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양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한 은근 많이 벗어나지 않은 곳에 이 공군기지도 있고요. 작은 공항들이 좀 몇 개 더 있고, 그다음에 또 넓은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시험 비행 이런 사이트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체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생산 시설에는 꼭 이런 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체 개발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FA가 참여하는 비행 시험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개발되는 사이트에서 이런 비행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실제 로빈슨 헬기, 많은 기체 OEM 업체들이 생산기지 옆에 바로 활주로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체 입장에서는 저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또한 생산을 할 경우에도 개발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생산하면 가마 인증을 계속 받아야 되니 그때도 이제 계속 이런 비행에 대한 소요가 있어서 이런 활주로 공항이 옆에 있으면 있는 게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나가 UAM을 도심에서 100대 이상 이렇게 비행을 한다 상상하시면 기존 우리 인천이나 김포공항과 다른 형태의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제 시스템에는 당연히 이런 지상 통신도 활용이 되겠지만 또 이중화 방안으로 위성도 통신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저궤도 위성 리오 관련 저희 하나가 투자한 바가 있어서 이런 어떤 운영 개념을 그리고 있고요. 또 이런 관제 시스템 표준 UATM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제 UATM을 개발하기 위해 공항공사, 이제 통신 대표업체 SKT 그리고 교통연구원과 이렇게 협약도 연초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투자한 이런 안테나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그 레이더나 이렇게 통신 안테나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접시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공에는 이 무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피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 보면 하루하루를 그 무게와 이렇게 계속 싸움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구 기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안테나는 그런 접시형이 아니라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어떤 형상이나 변경 없이 안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런 안테나를 좀 UAM에 활용되어야 되지 않나. 다만 수압, 사이즈, 웨이트, 앤 파워 요 조건들과 인증을 받은 제품량 이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이제 워킹그룹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기체가 나왔다 치면 이런 착륙장이 없으면 저희는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김포공항에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네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제가 알기로 최대 이제 규모의 이착륙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자체 이제 다니면서 이제 협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착륙장 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착륙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런 아주 대규모의 버티 포트를 버티 허브라고 부르고요. 이 버티 허브 안에서는 30대에서 50대 이상 이 기체가 이착륙하고 저희가 주기도 하고 주차 주기 그리고 이제 MRO 유지보수도 받고 이런 복합 시설이 되고요. 이런 시설에는 다양한 산업, 컨벤션, 그다음에 여러 교통수단이 다 이렇게 모이는 이런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에 수반되는 전력 공급을 위해 큰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이게 버티 허브고 버티 오른쪽에 포트나 스탑은 버티 포트는 저희 예상하기로 한 4-7대 기준 그리고 버티 스탑의 경우에는 우리 한강 둔치나 건물 옥상에 있는 헤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한화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잠실 이게 88체육관 위치인데요. 이쪽에 스포츠 마이스 복합 공간이라고 이런 북한공원 조성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실내 농구 체육관 위치인데 그 위를 보면 한 벌티 포트급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드리려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체가 나오면 이런 인프라 위에서 이렇게 있어야 어떤 사업자가 오고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KUM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한 2개의 노선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강남에는 삼성역 일대, 그리고 강북에는 청량리 요 4개 거점에서 한 2개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준비, 노선 확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되지 않으면 이게 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저희 기체도 지금 한 5년 이상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생태계 조성이 되고 실제 사업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기체, 관제, UATM, 그 다음에 기체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카카오나 우티, SKT의 그런 지상 모빌리티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자체나 도시에서 제공하는 이 이착륙장이 되면 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체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분야과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계획은 지금 KUM 로드맵에서 지금 제시한 일정이 있습니다. 준비기를 20년 발족된 KUM이 발족된 20년부터 시작해서 25년부터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30년은 성장기, 35년은 시장의 성숙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체를 확보해서 저희는 이제 2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이 KUM 로드맵에 맞춰서
사업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버웨어 버터플라이 기체는 2025년에 FAA 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년 서비스 착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체가 나오면 저희는 진짜 준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 찾아가고 여기 문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버티포트 구축 등 이 다양한 유해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린 이 지자체들과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공공기관들 또 업체들과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UM에서 이런 초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따라 지금 버티포트의 경우 초기에는 한 버티포트 4개, 이창입장 4개, 그다음에 그 위에는 24개, 24개, 52개, 100개, 계류장은 그냥 주기 시켜놓는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KUM도 그렇고 저희 업체 입장에서도 그 단계별로 목표와 그 기체 확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저희 생각에는 지자체 또한 유행 이 단계별로 목표 수립이 필요하고요. 어떤 그 계획에 따라 어떤 준비들을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UM 운영 개념입니다. 왼쪽에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저 높이 날아다니는 민수 항공과 달리 도심 항공 모빌리티 eVTOL 기체들은 도시 위에 300에서 500m 공역을 비행할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심에서 100대 이상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형태 관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운영 개념서에 따르면 U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키 플레이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운항자, 운항 서비스 제공자, 소형 운항사가 됐든 우리 대형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고요. 이런 기체를 도입해서 제 파일럿을 확보하고 제가 직접 하든 용역을 주든 MRO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에 세워서 그 어떤 항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런 운항 서비스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UM이 기존 민수항공과 다른 영역인데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공항의 관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에 이제 이런 이착륙장이 많아질수록 이걸 일원하면서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100대 이상이든 몇백 대든 일원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착륙 위주로 이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존 공항의 관제는 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 도시에만 해도 이제 이착륙장이 이제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는 민간으로 미행되는 사업자 또는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비행 계획을 승인하고 이런 정보들을 주요 이해관계자와 교환하고 운항 안전 정보 공유하고 실시간 교통관리 서비스 즉 관제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왼쪽에는 버티포트 운영자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동산 업자가 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는 건설해서 지어진 버티포트 이착륙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자산으로서 관리도 돼야 되고 이 안에 이제 장비들 공급받아서 설치해서 기준에 따라 안전 항행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항 지원 정보 제공자는 쉽게 예를 들면 날씨 제공하는 지금 어느 일대 돌풍이 있어서 비행 금지 예를 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운항 지원 정보 제공자입니다. 이렇게 키 플레이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구미시다 아니면 어디다 지자체에서 UAM 회랑을 선정한다면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이런 좀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ATC는 이 비록 UAM은 이제 도심 항공이지만 이 정보는 결국 전체 어떤 뭐랄까요 에어 트래픽 코디네이터 쪽으로 다 이렇게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FA가 됐든 우리 국토부의 얘가 어디 관제 정보를 총괄하는 부분이고 또한 서울 경우에는 서울 특히 강북은 전체가 그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 ATC를 통해서 이 서울 공역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과의 어떤 뭐 정보 교육 청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4개 노선은 서울 수방사에 좀 합의를 받은 노선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증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챌린지 또는 실증 사업은 2단계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고흥에서 개활지 어떤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고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2단계는 이제 도심에서 그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UAMGC와 어떤 유사한 실증, 그에 준하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구미역에서 저희 사업장이 지금 공단동에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한번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그때 가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뭐 저희가 장비 설치하고 이 창장이 나왔다면 이런 사업 계획, 실증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좀 참조한 자료인데요. 그 버티포트 위치를 선정할 때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교통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연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그 수많은 사용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택시가 가장 많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걸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UAM 버티포트 위치 지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이 제너럴 에비에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좀 주요 과제라고 적었지만 그런 버티포트 EP 선정 후 고려해야 될 요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착륙장의 구조와 제반 설비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항행을 위한 그 CNS, 통신항법 감시, 장비가 구비되고 다 기준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전 규격에 따르는 그런 충전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울은 그 인구 많은 이 메가시티여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에어 셔틀링으로 사업성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지역 UAM이라는 사업이 그 지역 로컬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좀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객 운항과 이렇게 화물 운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승객 운항은 전기 노선을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관광, 저희 라스베가스나 마이애미에 가면 이런 관광 서비스 한 30분 투어하고 얼마 받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기 운항, 기업체 관광서, 관광무성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이게 어느 사업 모델이 제일 우선인가는 그 지자체가 특화된 어떤 사업 모델, 그래서 운항 사업자들이 여기는 돈이 되겠구나 하고 매력적으로 보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기체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기체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기체 개발에 한 1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사실 그 인프라 특히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도래될 이 UAM 신산업 생태계에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이제 듣다 보니 저희 사업 자체가 입소자치단체 광역단체 의심들을 갖다 오해지기 특히나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만으로의 환경조성은 사업성이나 활용도가 조금 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광역단체를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지령적 시간에 또 의견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제, 2주제 정도까지 듣고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